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절대 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절대 왕정이라는 건 이전보다 왕권이 강해졌다는 거지, 뭐 다른 지역보다 왕권이 강하다 이건 아니에요. 저 절대 왕정의 설립 과정을 보면 16세기에서 18세기 이것만 봐도 벌써 16, 17, 18, 3세기죠. 그러니까 이게 300년 동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구분을 하는 게 이때 좀 중요하기도 해요. 이제 각국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체제 발전 과정에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세 봉건 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라고 하는 가도기로서의 성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우리가 신학로 개척 이후에 가격혁명이 발생하고 상업혁명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가격혁명과 상업혁명의 결과 시민계층이 성장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부르주아라고 얘기하는 상인계층이 성장을 해요. 자, 이 상인계층이 왕에게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상공업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왕에게 재정지원에게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은 그 세금을 가지고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귀족들, 봉건 영주들이 이제 그 각자 상비군과 관료제를 운영하고, 왕도 그들보다 조금 많을 수 있지만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는 관료제와 상비군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이 시민들이 등장을 하면서, 부르주아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들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귀족들보다 훨씬 많은, 그러니까 다른 귀족들이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을 때가 있었어요. 관료제나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등장해요. 왕은 누가 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신이 준 권리다. 그러니까 왕이 왕인 이유는 신이 왕을 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왕권 신수설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시민들이 돈을 많이 갖다 줘야 왕의 관료제와 상비군도 튼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시민들이 돈을 많이 갖다 주도록, 시민들이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 그게 중상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콜베르인데, 말 그대로 이제 중금주의, 금이나 은이 부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왕이 돈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중농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농주의는 백성이 부유한 게 중요하다. 이걸로 이제 농업을 그 기반을 봤다면, 여기서는 왕이 돈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농업이 잘 되면 영주들한테 들어가는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거지, 왕이 가져가는 금의 양은 또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역 차액설이란 건 수출이 수입보다 많게 하자. 그러니까 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는 양을 많게 해서 돈을 벌자라는 거죠. 오늘날 보호무역하고도 비슷해요. 그 마지막 단계로 가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식민지 개척해서 대자본 축적으로 가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산업혁명이나 이런 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요, 상인들 돈 불리게 해서 그 세금 받아서 상비군과 관료제를 강화해 나가자. 요게 결국에는 절대왕정이라는 거죠. 자, 서유럽의 절대왕정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에스파냐죠. 당연히 신대륙 개척을 먼저 시작했던 에스파냐가 이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 격퇴하고 포르투갈을 병합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영국의 무적함대에 패배하고 가톨릭을 강요 정책으로 네덜란드가 독립하게 돼요. 왜냐면 이때 네덜란드는 신교였거든요. 신교. 그래서 독립하게 되고 자국 산업이 또 비약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갖고 왔던 재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급급했지 본인 산업들을 육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뒤를 이제 에스파냐 뒤를 따라서 성장하느라고 영국입니다. 물론 요 사이에 이제 네덜란드가 있긴 한데, 네덜란드가 잠깐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영국으로 봤을 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국교회를 확립하고요,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인도 동쪽에 있는 지역들을 장악하겠다. 그래서 인도하고 동쪽으로 더 가겠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인클로저 운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전에 이제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 여러 가지 이제 영주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영주가 편하도록 영주가 이제 사용하기 좋도록 함으로써 농민들의 토지를 좀 인정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주들이 마음껏 자기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사는 지역에 영주들 같은 경우에는 양을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토지의 귀족들의 이용 권리를 강화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 같은 것들을 많이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산업이 육성이 되고 그럼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그들을 위한 빈민구제법 같은 것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중요한 왕이 나오죠. 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이라 하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가장 대표적 콜베르 능력에서 중상주의 정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 또 왕으로서의 뭐라 할까 파워를 보여준 게 이제 베르사유예요. 이런 걸 궁전을 건축해서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와 왕으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유럽에서 이 당시 베르사유 궁전이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어서 주변 국가들의 궁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 뒤에 가면 상수시 궁전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베르사유 궁전을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무리한 전쟁을 일으켜요. 특히 이제 요 무리한 전쟁이 적어놓으면 30년 전쟁.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들이 일으켜서 재정이 심화되고요. 낭뜨 칙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 신교도들의 신앙을 인정한 거였는데 그걸 폐지해 부르면서 신교도들이 프랑스에 있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위고노들이 해외로 망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에스파니아, 네덜란드가 여기 잠깐 들어오는데 요 사이에 사실 네덜란드가 좀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파니아 무적 함대가 없어지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에스파니아 약해진 거 이용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독립을 하게 되고요. 요때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서 이 독립이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일본에 이제 진출하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일본과 이제 독자적인 무역을 형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서유럽이 이렇게 발달하고 난 다음 뒤에 이제 요 가로등가 뒤에 이제 영향을 받은 게 동유럽인데요.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시민계급 성장은 미약한 상태에서 이제 왕권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은 안 되는데 왕권을 강화해 나가야 되니까 오히려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귀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농노제를 강화함으로써 그 부분을 좀 채우려고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군주가 출현해서 시민들이 계급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서유럽 같은 경우에 시민이 성장하고 그 세금으로 바탕으로 이제 관료제나 상비군이 나왔다면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시민을 성장시키고 이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세금으로 군주가 왕권을 강화하는 형태.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프리드리히 2세 같은 경우 이제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사람 이제 전제군주제가 얘기했고요. 자기가 가장 국가에 제의된 공복, 그러니까 가장 국가에서 가장 열심히 한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업을 장려와 내정 정책을 추진했고요. 상수시 궁전을 건설하는데 이게 이제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 오스트리아 전쟁 끝에 술레지엔을 차지했다. 그렇죠. 오스트리아 전쟁 끝에 술레지엔을 차지하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요 당시 7년 전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요 7년 전쟁이 이제 요 술레지엔 차지하는 전쟁이었는데, 이때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러시아, 프로이센, 요 7년 전쟁인데, 요 7년 전쟁 때, 누이 14세는 아니에요. 누이 15세 때인데, 프랑스가 누이 14세 때 30년 전쟁에 참여해서, 물론 패배한 전쟁도 있지만, 30년 전쟁에 승리하면서 프랑스가 굉장히 자신만만했고,
그런 프랑스가 이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전쟁에 끼어드는데 이 쌤 나중에 한번 그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는 원래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인데 이 원수지간끼리 손을 잡고 영국과 프로이센에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이미 영국이 프랑스의 견제 대상으로 또는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대상으로 뜬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 7년 전쟁 동안에 플라시 전투, 그리고 신대륙에서 전투를 하면서 식민지 그 쟁탈전도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패배합니다, 프랑스가. 다 패배함으로써 프로이센은 술레진을 차지하고, 플라시 전투에서는 프랑스가 지면서 영국이 인도를 장악을 하고요. 신대륙에서는 프랑스가 짐으로써 사실상 신대륙 입장에서 동부해안, 신대륙 동부해안 쪽을 확보하게 되고, 이때 이제 13개 주, 미국의 13개 주를 영국이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미국 독립전쟁하고도 영향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7년 전쟁 얘기 좀 오래 했는데 7년 전쟁 때 프랑스와 사실상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함께 영국 프로이센과 함께 싸웠고, 요걸로 이제 프로이센이 술레진을 찾았다. 그러니까 술레진 전쟁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어쨌든 7년 전쟁 때 이제 사실상 술레진을 차지한 거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플라시 전투로 영국이 인도를 확보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신대륙에서 영국이 또 승리하면서 미국의 처음에 독립을 주장했던 13개 주, 13개 주를 이제 13개 주를 이제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 7년 전쟁은 프로이센이 술레진 확보를 사실상 확인받은 겁니다. 사실상. 자, 그 다음 요세푸스 2세, 요건 이제 오스트리아의 황제인데요. 이제 계몽군 주정을 자처했으나 오스트리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내정 개혁은 안 됐고요. 그러나 농지개혁, 농노제 폐지는 했었다. 그다음에 이제 표트로 대제가 나오는데, 이 표트로 대제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서유럽 정책을 추진해서 서유럽 기술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행했고요. 이제 북방 전쟁이라 해서 스웨덴, 그 당시 이제 북방의 강국이었던 스웨덴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산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고요. 요거 중요해요. 강이제하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시베리아도 경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카테리나 2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요 여제인데, 요 여제도 계몽군주를 자처했고 내정 개혁을 추진했으며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리하고 농노제를 강화했다라는 겁니다. 요 당시에 이제 바로크 양식이라 해서 굉장히 웅장하고 운대한 어떤 그런 형태의 이제 미술 양식에서 조금은 그것보다는 섬세하고 그것보다는 아기자기한 매력 있는 로코코 양식으로 이제 기존 문화, 유럽 문화 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